안녕하세요. 이제 곧 9월 25일이죠. 코스트코 4분기 실적 발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 발표에서 우리가 뭘 좀 눈여겨봐야 할지, 그리고 이 정보들이 여러분께는 또 어떤 의미가 될 수 있을지 좀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시장 분위기부터 좀 볼까요? 월가에서는 이번 4분기 매출을 한 86억 달러, 그 정도 보고 있고요. 조정 순이익은 25억 8천만 달러, 그리고 주당 순위, EPS라고 하죠. 이게 5.82달러 정도로 예상을 하더라고요. 숫자만 봐도 기대치가 꽤 높아 보이는데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기대치가 상당히 높은 편이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은 코스코가 이 높은 시장 눈높이를 과연 만족시킬 수 있을까? 이거 하고요. 또 하나는 그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잖아요. 회원제 모델. 그리고 꾸준히 매장을 찾는 이 고객 트래픽. 이게 계속해서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단순 숫자 이상의 문제죠. 지난 분기 실적하고 또 가장 최근 월별 데이터 보면 여기서 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단순히 기대치를 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그 성장이 앞으로도 쭉 이어질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럼 일단 바로 직전 분기, 회계연도 2025년 3분기 실적부터 한번 되짚어 보면서 시작해 볼까요? 그때 어땠나요? 좀 눈에 띄는 점들이 있었나요? 네, 3분기 실적 복귀해보는 코스트코가 시장 기대치를 살짝 웃도는 꽤 괜찮은 성적표를 받았어요. 매출이 632억 1천만 달러, 이게 전년 같은 기간보다 8% 늘어난 거고요. EPS는 4.28달러로 13.2%나 성장했습니다. 순이익도 19억 달러, 이것도 13% 넘게 증가했죠. 이 성장을 이끈 두 개의 큰 축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기존 매장의 꾸준한 성장세, 동일 매장 매출이라고 하죠. 이게 8% 증가했어요. 다른 하나는 온라인 채널의 약진입니다. 특히 이커머스 부문 매출이 16%나 성장했어요. 오프라인 성장률을 크게 앞질렀다는 거, 이게 좀 주목할 만합니다. 팬데믹 이후에도 이 온라인 전환이 계속되고 있구나 하는 신호로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코스트코 하면 역시 회원제잖아요. 이 핵심 동력의 견고함도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회원들한테 받는 연회비 수익만 해도 12억 4천만 달러, 10.4% 증가했고요. 유료 회원 가구 수는 거의 8천만 가구, 정확히는 7,960만, 여기에 육박했어요. 모든 회원을 다 합치면 총 회원 수가 1억 4천만 명을 넘었고요. 더 중요한 거, 이 회원들이 얼마나 만족하느냐 이걸 보여주는 게 갱신율인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90% 이상, 특히 미국, 캐나다는 93%에 달해요. 아주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죠. 와, 이커머스 성장률 16%에 회원 갱신율 90% 이상이라니 이건 뭐 정말 대단한데요. 단순히 물건 싸게 파는 창고형 매장, 이걸 넘어서서 온라인으로도 강력하고 또 한번 회원이 되면 웬만해선 안 떠난다. 뭐 이런 의미로 봐도 되겠군요. 이런 3분기의 좋은 분위기가 최근까지도 좀 이어지고 있나요? 네, 가장 최근 데이터인 8월 월별 실적을 보면요. 그런 긍정적인 흐름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8월 한 달간 순매출이 215억 6천만 달러, 작년 8월보다 8.7% 증가했고요. 동일 매장 매출 증가율도 6.3%로 견조했습니다. 지역별로 봐도 미국 6.1%, 캐나다 6.8%, 다른 국제시장 6.7%, 비교적 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도 좋아 보이고요. 특히 이커머스 성장세가 다시 좀 가팔라지고 있는 게 인상적이에요. 8월 이커머스 매출은 무려 18.4%나 증가했습니다. 3분기보다 더 높아졌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봐야 할 게 있어요. 바로 내재적인 수요입니다. 그러니까 휘발유 가격 변동이나 환율 변화, 이건 코스트코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외부 요인이잖아요. 이런 영향을 싹 빼고 순수하게 상품 판매량이나 고객 트래픽 변화만 보면 8월 동일 매장 매출 증가율이 6.9%로 더 높게 나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외부 환경이 좀 흔들려도 코스트코라는 브랜드, 상품 자체에 대한 소비자들의 근본적인 수요, 이게 아주 탄탄하다는 증거죠. 다가올 4분기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상당히 중요한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4분기는 다른 분기보다 좀 길어요. 16주거든요. 그리고 여전히 연료 가격이나 환율 변동성은 실적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보통 하반기에 신규 매장 오픈이 좀 몰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관련된 초기 비용 부담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점들은 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외부 요인을 빼고 봐도 수요가 탄탄하다는 점, 이건 확실히 인상적이네요. 그렇다면 코스트코가 이렇게 꾸준히 고객들을 끌어모으고 또 매출을 올리는 근본적인 비결은 뭘까요? 그냥 싸다는 것만으로는 좀 설명이 안 될 것 같은데요. 맞아요. 가격 경쟁력 중요하죠.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코스트코 매출 동력을 한 몇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역시 핵심 카테고리. 여기서의 강력한 가치 제한입니다. 특히 매일 써야 하는 식료품, 신선식품, 그리고 기본적인 생활용품들. 여기서 확실한 품질, 합리적인 가격을 제공하니까 고객들이 꾸준히 매장을 찾는 거죠. 경기가 좋든 나쁘든 꼭 필요한 것들이니까요. 둘째는 상대적으로 경기를 좀 타고 가격대가 높은 품목들 있잖아요. 가전제품, 가구, 보석료 같은 거. 이런 고가 품목 수요 변동성에 대한 방어 전략이에요. 최근에 도입한 선구매 후결제, BNPL 서비스. 이거는 당장 목돈 부담을 줄여주니까 구매를 좀 돕고요. 코스트코 로지스틱스라고 자체 배송, 설치 서비스가 있는데 이게 또 대형 상품 구매 경험의 질을 높여줍니다. 그냥 물건만 옮기는 게 아니라 배송 지연이나 파손 위험 줄이고 설치까지 깔끔하게 해주니까 고객 만족도를 높여서 고가품 구매 장벽을 좀 낮추는 효과가 있는 거죠. 셋째, 이거 절대 빼놓을 수 없죠. 바로 자체 브랜드 PB, 커클랜드 시그니처의 힘입니다. 커클랜드 시그니처가 코스트코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해요. 근데 이게 유명 브랜드 상품이랑 품질은 비슷하거나 더 좋은데 가격은 훨씬 싸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들한테는 이건 믿고 사도 돼 하는 브랜드로 자리를 잡은 거죠. 이게 그냥 매출에만 기여하는 게 아니라 광고나 마케팅 비용을 확 줄여주고요. 또 커클랜드 때문에 코스트코를 찾는 충성 고객을 만들어내는 효과까지 있어요.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커머스 성장입니다. 이게 더 이상 오프라인 매장의 보조수단이 아니에요. 중요한 성장축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앞으로도 대형 가구나 가전처럼 온라인 구매가 좀 까다로운 상품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배송 역량을 더 강화하고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에서 원하는 상품 더 쉽게 찾고 관련 상품 추천받게끔 검색, 추천 기능 개선하고 개인화된 프로모션 같은 걸 통해서 두 자릿수 이상 성장을 계속 이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됩니다. 네 가지 동력 다 설득력이 있네요. 특히 커클랜드 시그니처가 그냥 싼 PB가 아니라 품질 신뢰를 바탕으로 충성도도 높이고 마케팅 비용까지 줄여준다는 거. 이게 되게 흥미로운데요. 이렇게 매출 늘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국 기업은 이익을 내야 하잖아요. 코스트코는 그 낮은 가격을 유지하면서 수익성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요? 혹시 마진이 너무 박해서 좀 힘든 건 아닌가? 이런 걱정도 있을 텐데요.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코스트코 비즈니스 모델 이해하는데 정말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코스트코는 일부러 상품 마진율을 낮게 유지하는 전략을 써요. 보통 다른 소매업체들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이익만 딱 붙이죠. 대신에 규모의 경제를 완전 극대화합니다. 전 세계 수많은 매장에서 팔 엄청난 양의 상품을 한꺼번에 사들이면서 공급사로부터 아주 강력한 가격 협상력을 확보해요. 이걸로 매입 원가를 낮추는 거죠. 그리고 신선식품처럼 유통기한 짧은 상품들은 재고 회전율을 극도로 높여서 버리는 손실을 최소화하고요. 효율적인 물류 시스템, 또 상품 진열 방식도 독특하잖아요. 창고형 매장, 이런 걸로 운영 비용을 절감합니다. 상품 가짓수도 일부러 제한하는 편인데 이것도 재고 관리나 매장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고요. 이런 노력들이 낮은 마진율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하지만 비용 쪽에서 도전 과제도 분명히 있어요. 특히 이번 4분기에 한 10개 안팎 신규 매장 개설이 예정돼 있거든요. 새로운 매장이 열려면 초기에 직원 뽑고 교육하고 임차료 내고 내부 설비 투자하고 상당한 비용이 들죠. 또 코스트코는 직원들 임금이나 복리후생이 업계 최고 수준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이런 기조를 유지하고 개선하는 건 장기적으로는 직원 만족도 높이고 이직률 낮춰서 좋지만 단기적으로는 인건비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점은 이 낮은 마진율 전략이요. 단순히 가격 정책을 넘어서서 일종의 완충 장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유가가 확 올라서 운송비가 늘거나 환율이 변해서 수입 원가가 올라도 코스트코는 이 비용 증가분의 상당 부분을 자체적으로 흡수할 여력이 있어요. 경쟁사들처럼 바로 판매 가격을 크게 올리지 않고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이게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들의 충성도를 유지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물론 계속 비용이 오르는 압박은 있고요. 이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가 4분기 수익성의 관건이 될 겁니다. 낮은 마진율이 오히려 위기 때 완충제가 된다는 분석. 이거 되게 흥미롭네요. 가격 안 올리고 버틸 수 있다는 건 소비자 입장에선 정말 매력적인데요. 그럼 그 낮은 상품 마진을 보충해주는 또 다른 중요한 수익원. 그게 바로 회원 연회비겠군요. 이 회원제 모델이 코스트코한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합합니다. 회원 연회비는 코스트코 수익 구조의 핵심 기둥이에요. 상품 팔아서 남기는 마진은 낮지만 회원비 수익은 거의 그대로 이익으로 잡히니까 마진율이 엄청 높죠. 그리고 매년 꾸준히 반복적으로 들어오잖아요.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이라는 장점이 있어요. 경기가 좀 안 좋아져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더라도 이미 가입한 회원들은 연회비 내고 계속 매장 이용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상품 판매 수익보다 변동성이 훨씬 낮아요. 이게 바로 코스트코 이익의 안정성의 비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 갱신율이 90% 넘는다는 거. 이건 사실상 코스트코가 회원들한테 그만큼 높은 가치를 주고 있다는 뜻이고요. 이론적으로는 연회비를 올릴 여력이 충분하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예요. 근데 코스트코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신중해요. 단기적인 수익 극대화보다는 회원들과의 장기적인 신뢰관계, 이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연회비 인상은 아주 드물게 그리고 점진적으로 해왔습니다. 마지막 인상이 꽤 오래돼서 시장에서는 계속 인상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있긴 한데 이번 분기에 당장 올릴지는 아직 미지수예요. 연회비 인상 말고도 회원 가치를 높이고 회원 기반을 넓히려는 노력은 계속하고 있어요. 신규 매장을 여는 거, 이건 단순히 매출 늘리는 효과뿐 아니라 그 지역의 잠재 고객들을 새로운 회원으로 끌어들이는 직접적인 방법이죠. 또 이커머스 플랫폼이나 모바일 앱 편의성 개선하는 거, 이건 기존 회원들이 더 자주, 더 많이 사게 만들어서 회원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요. 예를 들어서 앱으로 쉽게 쇼핑 목록 만들거나 맞춤형 할인 정보 받고 이런 경험들이 회원 유지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회원제 모델이 그냥 수익원이 아니라 이익 안정성이랑 충성도 높은 고객 기반을 만드는 핵심이군요. 그리고 신규 매장 내는 게 회원수 늘리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하셨는데 4분기에 10개 정도 새로 연다고 하셨죠? 이 확장 전략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네요. 단기적으로는 비용 부담이 있다고 하셨는데 장기적으로는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 건가요? 네. 신규 매장 출점은 단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력, 임대, 설비 투자 이런 것 때문에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요인이 맞아요. 하지만 코스트코의 전략은 명확하게 장기적인 관점에 맞춰져 있습니다. 보통 새 매장이 문을 열고 나서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지나면 그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데 우선 그 상권 내에서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죠. 더 많은 소비자들이 코스트코를 이용하게 되고 이건 자연스럽게 신규 회원수 증가로 이어집니다. 회원이 늘면 당연히 연회비 수익도 늘고요. 또 특정 지역 안에 매장 수가 늘면 상품 대량 구매할 때 공급사와의 협상력이 더 강해지는 효과도 있어요. 물류 효율성도 개선될 수 있고요. 즉, 단기 투자를 통해서 장기적으로는 더 큰 매출 성장, 수익성 개선, 그리고 시장 지배력 강화, 이걸 노리는 전략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이미 성숙 시장인 캐나다에서는 꾸준하고 안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고요. 그 외에 일본, 영국, 멕시코, 그리고 한국이랑 대만 같은 다른 국제시장에서도 전반적으로 괜찮은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진출했거나 앞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있는 중국 같은 신흥시장에서는 아직 좀 풀어야 할 숙제가 있어요. 코스트코 브랜드 자체에 대한 인지도를 더 높여야 하고 현지 소비자들이 한 번에 대용량 상품 사는 코스트코 특유의 쇼핑 문화, 여기에 얼마나 빨리 익숙해지느냐, 이게 성공의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현지화에 성공하는 게 관건이죠. 단기 비용을 담수하고 장기 성장을 추구하는 전략이군요. 신흥시장에서의 과제도 흥미롭고요. 하지만 아무리 코스트코라도 위험 요인이 아예 없지는 않을 텐데요. 우리가 4분기 실적 보면서 어떤 잠재적인 어려움들을 좀 염두에 둬야 할까요? 물론이죠. 몇 가지 주요 리스크 요인들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역시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이에요.
만약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거나 고금리가 계속되면 소비자들이 고가 가전, 가구, 여행 상품 같은 필수적이지 않은 선택 소비재 지출을 줄일 수 있거든요. 이건 코스트코의 관련 카테고리 매출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둘째는 경쟁 환경이죠. 월마트의 샘스클럽이나 아마존 같은 거대 경쟁사도 있고 각 지역의 슈퍼마트 체인들도 가격 경쟁, 서비스 개선에 나서고 있잖아요. 특히 온라인 식료품 배송 시장, 여기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서 코스트코 역시 계속 투자하고 혁신해서 경쟁 우위를 지켜야 하는 압박이 있습니다. 셋째는 공급망 및 비용 변동성입니다. 국제 정세가 불안하거나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가 터지면 원자재 가격이나 국제 운송 비용이 막 출렁일 수 있거든요. 이건 코스트코의 상품 원가나 물류 비용에 직접 영향을 미쳐서 마진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코스트코가 이런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방어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에요. 아까 여러 번 강조했지만 낮은 마진율 기반의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 이게 불황에도 고객을 끌어들이는 힘이 있고요. 충성도 높은 회원제 모델은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제공하죠. 또 거대한 구매력을 바탕으로 공급사랑 장기 계약을 맺거나 코스트코 로지스틱스 같은 자체 물류 역량을 강화해서 비용 변동성의 충격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도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상품의 매력, 편리한 쇼핑 경험, 우수한 고객 서비스, 이런 본질적인 가치를 꾸준히 제공해서 회원들의 높은 갱신율을 유지하는 거, 이게 가장 강력한 리스크 관리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스크 요인들하고 그에 대한 코스트코의 방어력까지.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확실히 사업 모델 자체가 가진 강점이 뚜렷해 보이네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월스트리트, 그러니까 금융시장에서는 코스트코의 4분기 실적이나 향후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주가에 대한 평가는 좀 어떤 편인가요? 전반적인 시장의 컨센서스, 그러니까 평균적인 기대치는 꽤 긍정적이에요. 대부분 분석가들은 코스트코가 이번 4분기에도 두 자릿수 비율의 EPS 성장, 이걸 기록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간 전체로도 한 11-12% 정도 성장하고 내년에도 10% 안팎의 꾸준한 추가 성장을 이어갈 거다, 이런 분위기예요. 그만큼 강력한 회원 기반, 꾸준한 매장 트래픽, 그리고 이커머스 성장에 대한 믿음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성장 기대는 높은데 그럼 주가 수준에 대한 평가는 어떤가요? 혹시 이미 좋은 전망이 주가에 다 반영돼서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정확히 그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 좀 논쟁이 되는 지점입니다. 밸류에이션이라고 하죠. 기업 가치 대비 현재 주가가 어느 수준이냐, 이걸 따져보는 건데요. 일부 투자자들은 코스트코의 주가 수익 비율, PER 같은 밸류에이션 지표가 동종업계 다른 기업들이나 과거 코스트코 평균치보다 좀 높다. 그래서 현재 주가가 다소 고평가되어 있다. 즉 평가 부담이 있다. 이렇게 지적해요. 추가적인 주가 상승 여력이 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죠. 반면에 다른 시각에서는 코스트코가 가진 독보적인 경쟁력, 예를 들어서 계속 얘기했던 강력한 회원제 경제 구조라든지 구매력 높은 회원들로 구성된 질 좋은 고객 트래픽, 또 가파르게 성장하는 이커머스 채널, 그리고 미국 외의 여러 국가로 잘 분산된 사업 포트폴리오, 이런 걸 고려하면 이런 프리미엄 가치, 즉 높은 주가 수준이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단순히 현재 이익만 볼 게 아니라 미래의 꾸준한 성장 가능성, 안정성까지 생각하면 비싼 게 아니다, 이런 논리죠. 결국 핵심은 코스트코가 시장의 그 높은 기대를 충족시키는 실적을 딱 보여주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 이걸 줄 수 있느냐에 달려 있겠군요. 특히 이번 실적 발표 때 회사가 직접 밝히는 향후 실적 가이던스, 이 미래 전망치가 투자자들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겠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4분기 실적 발표를 지켜볼 때 투자자 입장에서 그냥 헤드라인 숫자만 딱 볼 게 아니라 몇 가지 핵심 지표들을 좀 꼼꼼하게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한 7가지 중요한 체크리스트는 이렇습니다. 첫째, 동일 매장 매출 성장률, 특히 아까 말한 외부 요인, 유가 환율 뺀 성장률이 견조하게 유지되는가, 그리고 이커머스 성장률이 두 자릿수를 계속 가는가. 둘째, 회원제 관련 지표들, 연회비 수익 증가율은 어떤지, 신규 회원 수, 유료 총 회원은 꾸준히 늘고 있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갱신율 추세의 변화는 없는지. 셋째, 총 마진율의 변동 요인, 상품 마진 자체는 어떤지,
특히 수익성에 기여하는 신선식품 성과는 연료비나 환율 변동 영향은 어느 정도였나? 그리고 신규 매장 개설 비용 부담은 예상 범위 아닌가? 넷째, 지역별 성장률 비교. 미국, 캐나다, 기타 국제시장 간 성장 속도 차이는 어떤지, 특히 환율 효과 빼고 봤을 때 국제시장의 실질적인 성장 동력은 충분한가? 다섯째, 미래 투자 계획. 앞으로 1년 동안 몇 개나 신규 매장을 열 건지, 그리고 이에 따른 자본 지출, 캐펙스 규모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는지. 여섯째, 재고 관리 능력. 재고 회전율은 어떤지, 너무 쌓이거나 부족하진 않은지, 그리고 신선식품 같은 폐기율 관리는 잘 되고 있는지. 일곱째, 가격 정책 및 PB 상품 동향. 전반적으로 가격 올리는 움직임은 없는지, 프로모션 강도는 어떻게 조절하는지, 그리고 커클랜드 시그니처 상품 판매 비중 변화와 그 이유는 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와, 정말 상세한 체크리스트네요. 이 7가지 포인트를 딱 중심으로 실적 발표 들으면 훨씬 깊이 있는 분석이 가능하겠는데요. 그럼 이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이번 실적 발표 결과에 따른 몇 가지 시나리오랑 그에 맞는 투자 전략 아이디어 같은 것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럼요. 먼저 가장 긍정적인 상형 시나리오부터 생각해보죠. 만약 동일 매장 매출 성장률이 시장 예상치, 예를 들어 6% 이상을 확 넘고 이커머스 성장률도 15% 이상 찍고 회원 수익 증가율 역시 두 자릿수 유지하고 그러면서 예상보다 비용 관리를 잘해서 마진까지 안정적으로 방어해냈다. 이러면 시장 기대를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될 수 있죠. 이 경우 주가는 꽤 긍정적으로 반응하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은 중립 시나리오입니다. 발표된 실적이 아까 말씀드린 시장 컨센서스에 대체로 부합하고 7가지 체크리스트 지표들이 크게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그냥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예요. 이 경우에는 주가가 단기적으로 큰 변동 없이 그냥 옆으로 가거나 소폭 오르내리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향 시나리오도 고려해야죠. 예상보다 경기 둔화 영향이 커서 고가 선택 소비재 판매가 좀 부진하고 신규 매장 오픈 비용이나 인건비 상승 압박이 생각보다 커서 마진이 악화되고 여기에 또 부정적인 환율 영향까지 겹쳐서 실적이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경우입니다. 특히 회사가 제시하는 향후 가이던스까지 안 좋다. 이러면 투자자들 실망감이 커지면서 단기적으로 주가가 좀 조정을 받을 압력이 커질 수 있어요. 3가지 시나리오를 딱 염두에 두니까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겠네요. 그럼 이런 시나리오들을 바탕으로 투자자들은 어떤 접근법을 취할 수 있을까요? 투자 성향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접근이 가능하죠. 예를 들어 좀 보수적인 투자자라면 실적 발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아까 제시한 7가지 체크리스트 지표들 추세를 본 다음에 투자 결정을 내리는 추세 추종 전략. 이걸 고려해 볼 수 있어요.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확인되면 사고, 부정적인 신호가 나오면 좀 지켜보는 시기죠. 반면에 좀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최근에 긍정적인 월별 데이터나 이커머스 성장세, 강력한 회원 기반 이런 걸 근거로 긍정적인 실적을 기대하면서 발표 전에 미리 분할 매수하는 전략 이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올 경우에 위험도 검수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장기 보유 관점의 투자자라면 코스트코의 핵심적인 사업 모델, 경쟁력 자체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이번 분기 실적 결과나 단기적인 주가 변동에 크게 신경 안 쓰고 장기적인 성장을 보면서 계속 보유하는 전략, 이것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접근법이든 자신의 투자 목표, 또 위험 감수 능력에 맞춰서 신중하게 결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투자 접근법까지 다양하게 짚어주셨네요. 자, 정리를 좀 해보자면 코스트코는 워낙 강력한 회원제 모델, 규모의 경제, 그리고 온 오프라인을 성공적으로 결합한 전략 덕분에 이번 4분기에도 꽤 견조한 실적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계속되는 매출 성장세, 그리고 회원 관련 지표들이 계속 좋아지는지, 또 비용 관리는 잘하고 있는지 이게 관건이 되겠군요. 맞습니다. 거시경제 상황이나 경쟁 환경 같은 외부 변수는 항상 있지만 코스트코의 사업 모델 자체가 가진 내재적인 힘, 그러니까 경기 변동에 상대적으로 좀 덜 민감하면서도 꾸준히 성장할 잠재력을 가졌다는 점, 이게 투자 매력도를 높이는 요인이에요. 이번 실적 발표에서는 특히 회원 수와 갱신율 같은 회원 관련 상세 지표들, 또 마진율 변동에 대해서 회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매장 확장이나 투자 계획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좀 면밀히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트코 4분기 실적 전망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눈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이번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청취자분들이 한번 좀 생각해 볼 만한 질문, 이런 걸 던져주신다면요. 네, 코스트코가 지금까지 쌓아온 그 높은 회원 충성도하고 브랜드 신뢰, 이건 정말 대단한 자산이잖아요. 그런데 기업은 동시에 주주 가치를 극대화해야 하는 책임도 있죠. 앞으로 코스트코가 이 두 가지, 그러니까 회원 만족 극대화와 주주 이익 극대화 사이에서 어떤 섬세한 균형점을 찾아 나갈지 이걸 지켜보는 건 아주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랫동안 묶여있던 회원 연회비 인상 카드, 이걸 언제 어떻게 사용하게 될까요?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수익성을 개선하려고 할까요? 이 균형점을 어떻게 찾아가느냐가 코스트코의 장기적인 성공 스토리를 앞으로 어떻게 써내려갈지 결정하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코스트코가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